대기업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 결국 대기업이 하는 것만 따라가는 일이 되잖아요. 와인 업계는 웬만한 선수가 아니고서는 들어가기 쉽지 않은 구역입니다. 신세계, 롯데, 하이트진로, 그리고 CU, GS 등의 편의점, 각종 수입, 유통 공룡들이 판치고 있는 와인판에서 이 남자는 직접 수입한 와인을 자기 매장에서만 파는 특이한 전략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수저 출신도 아닙니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프리스타일입니다. 한국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일본어도 못하던 그는 갑자기 IT 업계에 들어가고 싶다고 일본에 건너가 대기업 라쿠텐에 취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다시 회사를 박차고 나와 요리사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가이진, 즉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일본에서 나이까지 많았던 그는 어떻게 일본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들어가 요리를 배우고 한국에 들어와 와인 업계에서 대기업들이 가지 않는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을까요? 오늘 스웨거 인터뷰에서는 어떻게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대기업과 싸워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원 생활을 할 거면은 이왕에 외국에 나가서 그러면 해보자라는 좀 치기 어린 마음도 컸었고요. 그때 9.11 테러가 터졌어요. IT나 엔지니어 이쪽은 미국이 총분산지였기 때문에 미국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다가 비자가 안 나와서 일본으로 선회하게 됐어요. 외국어는 원래 하셨어요? 사실은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갔다고 봐도 됩니다. 일본어도 못하고 개발자도 아니셨는데 일본으로 가서 개발자를 하신 거네요. 라크텐이라는 회사인데요. 일본에 건너간 후에 일본 사회의 핵심에서 나도 생활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일본어도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실전에서 갈고 닦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최대한 많이 만나고 해서 자신도 어느 정도 붙은 상태였고요. 엔지니어링도 사실 뭐든지 제일 빨리 배우는 게 일을 하면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나도 이 정도 남들이 만드는 정도는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전직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이후에는 회사 생활이 어렵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잘 하시다가 근데 갑자기 또 박차고 나오셔서 네. 요리사. 네, 라크텐이라는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너무너무 기뻤지만 그때부터 다시 불안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엔지니어로서의 삶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될까, 얼마나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삶이 될까 했을 때는 두 쪽 다 좀 부정적이었어요. 다른 뭔가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그때 당시에 그래도 연봉도 꽤 많이 받으셨을 거잖아요. 취업 당시에 이미 억대로 계약을 하고 들어가긴 했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이쪽 계열을 살려서 뭐 나와서 창업을 한다든가 기존에 있던 거래처 인맥을 활용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연관 없는 요리로 가게 되셨잖아요. 먹는 거는 아주 좋아했고요. 근데 만드는 거는 요리를 해보니까 완전히 별개 분야더라고요. 하지만은 요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내가 몸에 익혀서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필수라고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계 3대 요리학교 뭐 이런 부르잖아요. 스지라고 하는 조리사 학교를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요리를 배우고 제가 요리 쪽에서는 외국인이지 나이도 있지 근데 아무 요리 배경이 없기 때문에 취직할 때 뭐 전혀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 조리 학교를 나오는 게 거의 필수였고 그다음에 이제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무조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순위 뭐 이런 사이트들이 많은데 거기서 카테고리로 해서 소팅을 정렬을 쭉 해놓은 다음에 거기 위에서부터 이메일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저 이런 사람인데 면접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쫙 돌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들어갔던 레스토랑도 미슐랭 원스타를 받았던 레스토랑이었고 순위에서 한 20매디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일본 전체에서. 동경에서요. 월급은 진짜 막 이렇지만은 일해보자.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됐죠.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은 무슨 복싱 시합 나갔다가 얻어맞고 돌아온 것 같은 상태로 왔기 때문에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가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진짜 몰두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만 4년 정도 채우고 5년 차 때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목표는 빨리 한국에 들어가서 내 레스토랑을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회사 생활도 그만두고 요리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바로 준비해서 2013년 말에 들어와서 2014년 2월에 바로 오픈했습니다. 어디에 하셨어요? 그 일지병원 사거리라고 좀 떨어진 곳에 딱 20평짜리 매장 계약해가지고 그때 시작을 일본식? 했습니다. 일본식. 네. 일단 제가 제 혼자 힘으로 어떤 파인다이닝을 하기에는 자본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었고 누구든지 편안하게 와서 드실 수 있는 식당이기는 하되 한국 소주는 없고 내가 셀렉트해서 좋아하는 일본 사케 그리고 와인 그리고 생맥주 정도 놓고 그 다음에 주류 필수 뭐 이런 조건을 걸고 개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녁만 지금? 네, 저녁만 왔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꽤 유명해가지고 그 거의 1년 차부터도 손님은 많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일과가 오후 1시에 출근을 해서
그다음에 요리 준비를 하고 6시에 영업 오픈을 해서 당시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했습니다. 정리하고 들어가고 집에서 샤워하고 뭐 책이라도 좀 볼라치면 새벽 4시 뭐 이런 삶이 계속 됐었는데,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이나 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체인 사업이라든지 요식 프랜차이즈라든지 아니면 2호점, 3호점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한 식당에서 제가 셰프로서의 정체성이 너무 큰 삶을 살고 있었고, 그리고 손님들도 저를 보러 온다고, 그리고 제가 주방에서 바로바로 만들어 드리는 요리를 이제 드시러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그런 밀착되어 있는 형태의 식당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대로 장인처럼, 정말 장인처럼 이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하지만은 이 삶이 또 영원하지는 않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던 와중에 식당을 2014년 네. 하시다가 2016년에 이제 네, 와인 수입사를 그때 시작했습니다. 한 곳에서 갑자기 생각을 바꾸시면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네. 근데 겉으로만 보면 그런데 사실 와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식당을 그만둔 건 아니고, 오너 셰프로서 요리를 하면서 와인도 스타트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이제 그 친구는 와인을 계속 한 친구인데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라고 들고 오더라고요. 새로운 거를 또 들고 왔는데 그 새로운 게 제 눈에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였고, 그래서 그때도 서로 확신이 있어서 고민도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남들 수입사처럼 일단 와인을 수입해 오고 이거 어디다 팔지, 우리 도매상 영업 다녀, 어디 뭐 마트 영업 다녀,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처음에 와인 몇 종 정도? 처음에요? 처음 오픈했을 때 와이너리 5개 가지고 시작했어요. 여기가 한 60평 되거든요. 5개를 어떻게 그러면 꽉 차게 보이게 하는 것도 네. 진짜 그래서 보시면 선반은 엄청 많고 뒤쪽에도 지금 렉이, 와인 렉이 엄청 많은데, 와이너리 5개에 와인 종류를 치면은 곱하기 뭐 3, 4 정도 하면은 20개 종류 돼서 하나의 와인이 이 한 면을 가득 채웠었죠. 처음에는 이 넓은 매장에 5개 와이너리밖에 없는 게 너무나 창피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자랑스러웠고요. 왜냐하면은 저희 같이 장사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 일단 깔아놓고 와서 뭐 구매하시고 드셔보시고 또 맛있으면 또 오시겠지. 근데 또 오실 때는 우리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하나씩 더 늘려나가자, 그 생각이었죠. 처음 시작할 때 5개로 늘어나고 한 달, 2달 후에 다시 5개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직접 수입한 와인만 판매하는 게 그전에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없었잖아요. 기존의 유통 구조는 수입사가 수입을 해와서 최대한 소매점이라든지 아니면 마트나 이런 데 도매상이나? 영업을 해서 네, 동업을 맞습니다. 해서 최대한 많이 뿌려야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한 매장에서 네. 팔기는 그 수량적으로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엄청 한계가 있죠.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이 매장이 한 개일 때는 수입사 하나에 매장, 판매처가 매장 하나인 셈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매장을 늘릴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당시에 한국의 주세법이라고 이란 게 있는데, 예전에는 수입사가 소비자한테 직접 와인을 파는 게 불법이었어요. 수입사는 무조건 도매상이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만 B2B 납품을 할 수 있었고, 소비자한테는 이제 못 팔게 돼 있었는데, 그 유통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는 한국 와인은 비싸다. 그때 와인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텐데, 우리 한국에서만 왜 이렇게 와인을 비싸게 먹어야 돼 해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그 유통 단계를 없애줄 테니까는 너네 수입사가 이제 소비자한테도 직접 팔어, 이렇게 법률이 개정됐어요. 하지만은 기존 수입사들의 기존 거래처는 여전히 도매상이고 여전히 마트고 여전히 뭐 그런 큰 손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을 싸게 팔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기존 거래처에 납품하는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과 똑같이 소비자한테 팔면은 기존의 거래처들이 화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손을 대는 수입사는 정부가 그렇게 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없었고, 저희는 새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대신 우리의 와인을 다른 샵에는 유통을 시키지 않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선택이긴 한데, 잘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납품을 한 후에 저희의 와인 어떤 마진을 많이 붙여서 팔 수도 있고 적게 붙여서 팔 수도 있겠지만은, 또 저희의 와인이 저희의 뜻과는 다르게 여러 다른 가격에 팔려 나가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 샵에는 다른 수입사의 와인도 팔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만으로도 와인 수입을 늘려나가고 그리고 지점을 늘려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 영속성과 확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가격 그 중간 유통 마진을 걷어내서 이제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진짜 싼가요? 요즘엔 정보가 다 오픈돼 있고 와인 현지가까지 다 검색이 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 샵에 쇼핑하러 오셔서
와인 사진 찍고 현장에서 다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해외 현지가는 이건데 그 가격은 이 정도네 하면은, 저도 해외를 나가면은 꼭 유럽이나 그런 데 말고 일본, 홍콩 이런 데 가서 와인 가격을 봐도 저희가 더 싼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 스스로가 마셔봐도 이 정도 가격에 우리가 파는데 같은 가격에 이거보다 더 맛있는 와인이 지금 한국에 있어? 이렇게 자문을 많이 해요. 그게 또 저의 역할이기도 하고. 네. 객관적인 최대한 객관적이려고 하죠.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싶어서 직원들도 모아놓고 다른 수입사의 비슷한 산지나 비슷한 가격대를 블라인드를 해서 순위 이렇게 매기고 까본 적도 있어요. 네. 저희 와인이 항상 1등은 아니었지만. 요즘에 유통하는 데서 이제 자본으로 승부하는 데들이 워낙 많잖아요. 이마트, 편의점도 사실 행사 한번 하기 시작하면 네. 살아남을 수 있던 비결이 있으면 네, 그런 큰 곳이 취급할 수 있는 와인이 있고, 그리고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와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와인 생산 시장이라는 거는 사실 전 세계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한 국가에서도 다양한 산지가 있고, 그 하나의 산지에 또 몇백 개의 생산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산자의 사이즈, 특성, 걔네들의 성향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어떤 생산자는 대기업하고 맞는 거고 어떤 생산자는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결이 맞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선택을 해서 수입을 하면은 꼭 이 와인으로 대기업과 경쟁을 해야 돼 라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좋은 와인 잘 가져왔어, 우리 거 한번 마셔줘, 어디와 비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소비자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진짜 그렇게 좋은 와인을 잘 고르는 그런 선구하는 정말 중요하겠죠. 워크인 손님이 들어보시면은 네. 보통 없잖아요. 엄청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진짜 역할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희 샵만을 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 오시면은 다 처음 보는 와인들일 거거든요. 그때는 그 와인이 이 산지에 이런 스타일의 와인인데 비슷한 이제 와인을 추천해 드리는 거죠. 근데 반드시 우리 와인이 더 좋다, 그거 여태까지 왜 드셨냐 이렇게 추천해 드리진 않고요. 기호식품이니까 어떨지 모르잖아요. 하지만은 최대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와인 수입을 하고 있는데 1대1로 비교해 보면은 우리 가격이 더 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와인은 일단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저희를 믿어 주신다면은 한 병 사서 드셔보시면, 비교를 해보시면은 저희는 자신 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저희 지점에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처음에는 직원들의 어떤 수준이나 그런 게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었죠. 와인 아는 사람은 와가지고 이 산지에 이 정도 와인이 이 가격이야? 그냥 집어 가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 이 수많은 와인들 플러스 그 현장에서 손님들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와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주는 저희 직원들이 저희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50개만 계약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그러면 대형 와이너리가 아니고 약간 소규모 대부분이요? 네,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0개에서 60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와인 종류로는 한 지금 400여 종이 넘은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선호하는 와이너리가 가족 경영 그리고 독립자본 와이너리들을 선호해요. 왜냐하면은 그 와인이 좋다는 전제하에 그런 곳과 끈끈한 유대감을 맺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믿고 와인을 한국에 보내줄 수 있고 우리도 그 사람들이 우리랑 계속 거래를 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상태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를 하거든요. 일단 저희는 와인을 수입을 해와서 그게 안 팔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다 해가지고 저희가 드롭을 시키질 않아요. 시킨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수입사들이 한번 이거 수입해봐. 그래서 수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발주를 안 하는 와인들이 사실은 시장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국에서는 이거 한번 마셔보고 잘 안 팔려. 그러면은 한 1년, 2년 지나면은 덤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재고 떨어. 원가가 2만 원짜리 와인인데 그냥 2만 원에 팔고 떨어. 이러면은 그 와인을 다음에 수입하고 싶은 수입사가 생겼다고 했을 때 수입을 못 하겠죠. 원가가 2만 원인데 한국 시장에서 2만 원에 떨어버렸어. 그럼 자기들도 2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수입을 해요? 그러면은 생산자한테도 신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저희도 이제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큰 와이너리나 아니면은 여러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 자본 회사에서 오퍼가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회사와도 몇 개 와인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접 가서 대면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어떤 신뢰관계를 쌓고 계약까지 가는 게 맞고요. 굉장히 특수한 우리 팬데믹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저희가 와인을 늘려나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줌 미팅이나 그리고 해외에서 보내준 샘플 와인으로 테이스팅을 하면서 결정했던 것도 몇 건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 시절이 끝나자마자 사실 그런 식으로는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운 비즈니스이다 보니까는 현재는 그런 식으로는 또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해외에 있는 어떤 거대하고 유명한 와인 페어나 전시회 B2B겠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주로 그런 데도 이제 매년 참가하게 되었죠. 해외 와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계속 이게 오르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와인 가격을 이제 지키려고 이제 뭐 프랑스가 네. 대량 폐기하고 네, 약간 이런 맞아요. 있네요. 네, 일단 생산량 자체가 줄고 있고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포도로 유명해진 지역들이 있는데 이제 그 지역이 더 이상 서늘하지가 않다. 뭐 이런 보고는 매년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따뜻해져서 이제 따뜻해지는 것뿐만 아니고 서리가 옛날에는 겨울에만 내렸는데 이제 새순이 올라오는 봄에 뭐 내린다든 뭐 그런 일이 종종 있는 지역도 많이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게 인간의 노력으로 방비가 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지역도 있고, 영국이 와인으로 유명한 게 와인 생산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와인을 사랑해서 프랑스 와인, 스페인 와인을 많이 수입해서 마셔서 유명하잖아요. 그랬던 영국이 이제는 와인 생산국으로서 이제 점점 유명해지고 있고요. 영국이 이제 춥고 햇빛 잘 안 들고 이래가지고 포도 안 자라 그래서 생산을 못했는데 기후 변화 때문에 영국 남부 지역에서는 이제 스파클링 와인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영국은 아마 자국 내에서 하는 국가 정상의 그런 행사나 할 때 아마 자국 와인을 이미 내는 걸로 알고 있을 정도로, 그런 이유로 해서 생산량이 줄었는데 준 생산량을 찾는 소비자들은 줄지는 않았거든요. 좀 줄었다고는 해도.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점점 올라갈 거고요. 반대로 와인 소비층이 줄면서 이제는 찾지 않게 된, 팔리지 않게 된 좀 저가 와인이나 뭐 중저가 와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그 와인이 안 팔린다고 가격을 낮춰서 팔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브랜드가 이 정도 가격에 팔아왔고 우리 와인은 이 정도 가격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와인인데, 저희가 이제 아파트 내놓을 때도 그 아파트 시세가 있는데 나만 급하다고 싸게 내놓으면은 그걸 옆집에서 알면은 엄청 그렇잖아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와인이 유명한 국가들은 와인 산업 자체가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농업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처럼 그 와인, 포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지원이 아마 있어요. 그래서 싼 값에 그냥 파느니 이거를 그냥 폐기하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고요. 지금 부르고뉴 아니면 미국이면은 나파밸리 있겠죠. 이제 오레곤까지 막 포함되고 그러는데, 부르고뉴 위쪽에 있는 샤블리, 샴페인 지역까지 포함해서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보르도 지역은 와인이 저가부터 정말 고급 와인대까지, 그리고 생산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꽤 넓은 수요층을 포함을 할 수가 있는데, 부르고뉴는 옛날부터도 좀 고급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그리고 포도 자체도 보르도는 좀 더위에 강한 포도들이 있는 반면에 부르고뉴는 가장 여리여리하고 섬세하다고 평가받는 피노누아, 그리고 화이트는 샤도네이 품종이 메인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라는 기후 변화에는 가장 취약한 지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계약을 이끌어내는 비결이나 필살기. 일단은 바로 가서 우리 하고 싶다, 사실 이런 케이스는 많이 없고요. 저희가 계속 저희가 수입하고 싶은 와이너리의 리스트 데이터는 쭉 쌓아오고 있고,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드는 거는 지금 당장 수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이제 콘택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는 엄청나게 쌓여 있고, 그게 벵가드 와인 머천트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사들의 어떤 중요한 기업 자산이기도 하겠죠. 그런 때에 저희가 이제 때가 됐으면은 그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너희 거 하고 싶은데 같이 한번 해보자. 좀 시간이 걸렸지만 어떻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도 없고 아니면은 다른 데서 한번 했던 와이너리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연유가 있는 그런 와이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서 눈을 이렇게 딱 쳐다보고 이제 물어봅니다. 한국 시장이 그래도 많이 발전해서 이제 작은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진출하고 싶은데 왜 한국에 우리 와인 수입하는 사람 없을까?
또는 한국에서 이렇게 수출 몇 번 해봤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까 하는 와이너리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진짜 돈독한 신뢰 쌓아가지고 한 번 수입하고 말고 그런 거면은 우리는 애초에 컨택도 안 했을 거다 믿어봐라. 그리고 우리 수입하고 있는 리스트를 보여주죠. 유명한 것들 많거든요. 알려졌다 안 알려졌다를 떠나가지고 그러면 그들이 보면은 유명한 와인들이 많고 이런 데랑 너네랑 이래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솔직히 다 까고 이제 꼬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도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회사의 정신은 벤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지점에는 저희 수입사 창고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배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는 저희 창고가 남양주에 있는데요. 남양주로 가서 지점에서 이거 갖다 달라고 하는 와인을 큰 렉에서 이제 저희가 챙겨서 그 다음에 트럭에 싣고 제가 아직도 직접 지점으로 배송을 가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그 1톤 포터 탑차거든요. 거기다 이제 많이 실어가지고 제가 직접 다니고 땀 흘리고 그러면 월요일이 다 가고요. 좋은 점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한편으로는 어쨌건 시간을 하루를 거의 빼서 네. 다른 걸 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빼서 가시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유가 왜냐하면은 저희가 거래처에 배송만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내 샵에 내 직원들을 만나러 내 샵을 관리하러 가는 거라서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송을 가는 김에 지점 상황도 둘러보고 지점에 있는 직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루를 허비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하루 정도는 반드시 아직은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월요일을 기다리시나요? 그거는 설문지를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줄일 때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까지 좀 많은 거를 아직도 직접 혼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마시고 간단하게 뭘로 먹고 이제 운동하러 갔다 오기도 하는 날도 있고요. 보통 그 정도로 아침 시간은 때우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좋은 와인 많이 늘리고 동시에 이거를 팔 수 있는 우리 직영샵을 많이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직 7개라고 생각하거든요. 50개, 100개까지도 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걸음마를 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